세포 내 정보의 흐름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명과학 공부하시면 되게 포인트가 뭐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단원의 문제를 푸는데 열쇠가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이런 것들 나오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배웠을 때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단어들을 좀 잘 들으시면서 이 단원을 갖다가 마스터해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그러면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 정의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일단 봐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DNA,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다. 여기 보시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며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뭡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죠. 폴리, 여러 개가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두 가닥이 이렇게 막 꼬여있는 구조예요. 그걸 갖다가 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속에 여러분들 이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염색체 관련된 내용들은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 염색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염색사라는 게 막 얘네들이 말려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히스톤 단백질 이런 건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이런 거로 이제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는데 이걸 갖다 쭉 실처럼 막 꼬여 있거든요. 실이 꼬여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가닥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고, 이중나선 구조 안쪽으로 염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요거구나, 유전 물질이구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DNA랑 유전자랑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함 관계는 맞아.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맞죠, 그죠? DNA 어떤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 한 문장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 염기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DNA에 들어가 있는 건 ATGC가 있죠, 그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염기가 서열,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열이 되면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 DNA가 뭐야?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야. 근데 그 유전 물질이 이 이중 나선 구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DNA에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죠?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 한 분자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 유전자라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형질이라는 게 있어, 형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형질들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카락 색깔. 우리가 이제 보통 검은색이죠, 그죠? 그리고 눈동자 색깔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검은색이죠, 보통. 피부 색깔, 혈액형,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생물 자체의 특성이야. 그래서 생물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 얘기하는데,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제 DNA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DNA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어떤 특정 부분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유전자. 이 유전자는 머리카락 색깔을 갖다가 결정하는 유전자인 거야. 여기는 뭐예요?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있네. 이거 뭐야? 피부 색깔, 혈액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있다. 이분은 뭐 머리카락이 없으신데 어쨌든 피부 색깔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구나. 다 정리됐죠, 그죠? DNA는 유전 물질이야. 근데 거기가 유전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DNA가. 알겠지? 그래서 완전 같은 건 아닙니다. 포함 관계는 맞는데, 유전자라는 걸 왜 배우느냐?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유전자, 단백질, 형질의 관계인데, 유전자는 어떤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을 갖다가 합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합성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데, 이 형질이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하면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선생님 프로틴 막 이러거든. 다 맞는 말인데, 사실 단백질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기능도 있어요, 얘가. 기능도 있고 구성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백질이.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때문에 이제 형질이 발현되는구나. 자, 봐봐.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용을 해서 형질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물질 대사 같은 거 배울 때도 효소를 배웠잖아요.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전자의 발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볼게요.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세포에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럼 단백질은 자기 기능이 있는 거야. 특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색 이런 거, 형질 같은 걸 발현을 하는데, 봐봐.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갈색 눈동자 유전자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합성하는데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요소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멜라닌 색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색깔을 갖다가 입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면 갈색 눈동자를 발현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봐봐.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요소.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이 돼서 파란색 눈동자가 되고.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는 이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단백질이 자신의 기능을 해서 형질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 순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단백질이 기능을 해 자기가. 수행을 하면 형질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유전자와 생명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데 뭐냐, 이게 부모의 DNA가 생식세포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이제 형질을 물려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친구 봐봐. 마더, 파더,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낳네요. 얘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엄마에게 유전자를 받고 아빠에게 유전자를 받아서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 색깔이라든가 머리카락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형질이 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의 원리라는 거 배울 거예요. 이제 뭘 배우느냐? 내가 뭐라고 했어?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데 생명 중심 원리라고 그래요.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흐르는 거, 이 방식을 갖다가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선생님들이 역사를 쭉 배우면서 와,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왓슨, 크릭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걸 덤벼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된다. 자, RNA 나왔어요, 여러분들. RNA.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NA가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우리는 거의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통합과학 범위 내에서 한 종류밖에 안 나오거든,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mRNA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mRNA. M이 이제 메신저입니다. 전달해주는 애인데 그 RNA만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RNA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전달받은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데,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해야 되나? 그래서 DNA는 뭐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사실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는. DNA에서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RNA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이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RNA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게 뭐다? 생명 중심의 원리. DNA에서 전사되고 그리고 RNA에서 번역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겠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럼 봐봐. 생명 중심 원리 한번 가볼게요. 전사 과정입니다. DNA 안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됩니다. 이 DNA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중나선 구조잖아. 그러니까 나선이 쫙 벌어지면서 그 정보를 RNA가 쫙 얘네들이 전사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핵막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 얘가 나와서 세포질 있는 데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유전 정보의 원본인 DNA가 핵 안에서 계속 원본을 보존을 하고 RNA가 이걸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원본 훼손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시스템이 정교해요. 그래서 DNA 염기가 전사되는데, 요거는 왜 어떻게 전사되는지 좀 이따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염기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DNA 염기 4가지, RNA 염기 4가지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RNA는 염기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죠. 그죠? 그거가 좀 차이니까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게 메신저입니다. 얘가 전달을 해주는 거야. RNA를 이용해. 왜? 원본 훼손을 막기 위해서. 얘가 지가 빠져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RNA가 정보를 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 아미노산을 갖다가 쭉 연결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DNA 유전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가지 종류의 염기들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 이거 보이시죠? 그죠? 요걸 좀 확대해서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체가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야. 기억나시죠? 1대1대1. 그죠?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염기가 뭐가 달려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서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가지 염기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배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단백질의 여러분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잖아. 그래서 그 아미노산에 유전 정보들이 여기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아미노산이 구슬처럼 꽉 꿰가지고 되게 길게 연결이 돼요. 근데 얘네들의 길게 연결된 거, 아미노산끼리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얘네들이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서로 결합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결론 뭐야?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염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냐 이거야.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좀 볼 거거든요. 유전 정보랑 이제 저장하고 얘네들이 부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갖다 얘기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전사와 번역의 장소 있잖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로 다루는 세포들, 동물, 식물 세포들 주로 다루는 게 진핵세포라고 부르는 게 다루거든요. 진핵세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핵막이 있는 거야. 그럼 진핵세포랑 우리가 좀 반대 의미다 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는 게 누구냐? 원핵세포라고 부르는 게 있어. 원핵세포는 여러분들 핵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걔네들을 다루진 않아. 우리는 진핵세포를 다뤄. 그래서 앞으로 혹시 문제 진핵세포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핵막이 있는 거다. 원핵세포는 외우기도 쉬워 얘들아. 원핵세포는 이 핵막이 없고 이런 애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원핵세포는 원룸. 알겠지? 진핵세포는 방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핵세포는 원룸이다.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원핵세포는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건 다 거의 다 진핵세포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단어 나올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부, 유전암호인데 우리가 이제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르는데 3염기 조합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봐봐 얘들아. 이 염기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어. 잘 생각해봐. 이 4가지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을 정보를 갖다 만들어낼 거야.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부호를 우리가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코드 부호입니다 이게. 근데 얘가 이 3개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데 아미노산 총 20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3개씩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정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약간 룰 같은 거라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DNA에 있는 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RNA에 있는 걸 코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왜 하필 얘가 3개씩 결합을 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DNA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염기가 총 4가지 종류 있어. DNA 속에는. 그래서 A, T, G, C가 있단 말이야. 4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3개씩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를 만들 거야. 이게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야. 근데 코드를 만드는데 왜 하필 3개냐 이거야. 그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3염기 조합을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 조지 가모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 있잖아. 이거 얘기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걸 갖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신기했는데 왜냐면 이분은 정통 생명과학 학자가 아니라 천체 물리학 혹은 우주 물리 이런 쪽 공부하시는 분이거든. 천문학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분이 요걸 갖다가 제안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봐봐. 아미노산 종류가 총 20가지다. 20개의 아미노산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염기가 한조가 된다. 이거 뭐냐면 이건 약간 경우수 같은 건데 염기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1개가 지정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총 몇 개밖에 못 만드냐면 A, T, G, C 4개의 염기이기 때문에 4개밖에 못 만들어요. 아미노산은. 근데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개 있어? 20개나 있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16개를 지정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럼 안 되겠구나. 그럼 2개로 한번 지정해볼까 하는 거지. 2개로 지정하면 얘네들이 총 4개니까 2개씩 하면 A에 붙을 수 있는 게 4개. T에 붙을 수 있는 게 4개, G 4개, C 4개. 그럼 뭐야? 총 16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20개니까 안 되죠. 그럼 전부 다 지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 4개 중에 3개는 있어야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아미노산 수가 지금 4의 3승에서 6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20개를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염기 3개가 얘네들 지정을 하는데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얘네들이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아미노산 20개를 갖다 지정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염기 조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RNA로 여러분들 전사가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RNA에서 여러분들 3개씩 묶은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유전부호, 유전암호잖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코돈 문제 풀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코돈은 RNA에 들어가 있는 걸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DNA에서 얘네들이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을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RNA에서 얘네들이 3개씩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특정 아미노산들을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순서 봐봐. DNA는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는구나. 그게 전사라고 부르는 거야. 전사가 되면 얘네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구나. 그럼 그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순서야.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오늘. 요게 아마 이제 오늘의 핵심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코돈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DNA에 들어있는 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코돈을 만들어냈잖아. 코돈 만들어냈는데 이
이 코돈이 아미노산 누구를 지정하는지를 다 알아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총 64개가 있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기가 총 4개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얘들이 3개씩 조합을 하면 3개씩 붙여가지고 조합을 하면 경우의 수가 6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돈표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게 코돈표예요. 이게 유전부호표인데 이 유전부호표에서 3개가 조합을 한 거야, 다 3개씩. 그래서 다 조합을 해서 이거 근데 우리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3개씩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하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개가 하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도 뭐 가설이긴 한데 여러 개가 지정을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이제 얘네들이 지정을 하다가 혹은 뭐 유전자 자체가 조금 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돌연변이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랬을 때 최대한 많은 개수들이 얘네들을 지정하는 애들은 하나가 이상이 생겼을 때도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지정하는 애들인데 여기 메사이온이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게시 코돈이라서 시작을 알리는 코돈이 역할을 하거든요. 게시가 이제 시작했다 이런 뜻이야. 메사이온인데 얘는 자기의 특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지정합니다. 얘가. 그래서 총 20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들이 있어요. 그게 3개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 종결 코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끝을 알리는 코돈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아미노산을 계속 만들어내서 얘네들 갖다가 계속 연결할 거 아니야. 연결하면서 단백질 합성한단 말이야. 연결을 막 한단 말이야. 아미노산을 연결해. 근데 그 연결하다가 언젠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끝 하는 코돈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종결 코돈. 근데 우린 다행히 이 코돈 이름들을 원래 이게 통합과학 오기 전에는 생투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생투.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루진 않기 때문에 달달달 외울 건 없다. 그 생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달달달 외워요. 다 외워가지고 코돈표를 싹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 그래서 이게 뭐만 알면 되냐면 총 몇 개 있다? 64개가 있다. 그 중에 3개는 단백질을 지정하지 않는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사와 번역 과정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한 번만 제대로 들어두시면 여러분들 다 됩니다. 이게 뭐냐면 DNA 이중나선이 풀리며 RNA 합성 요소가 RNA에 결합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뭐 RNA 합성 요소에 의해서 뭐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염기가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된다. 근데 이게 결론을 보면은 별거 아닌데 종결까지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전사가 완료되면 RNA는 DNA도 분리돼서 방출이 돼요. 핵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DNA는 다시 이중나선 구조를 닫는 거야.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어? 그지? 그걸 엽니다. 그래서 RNA 합성 효소가 이제 있어요. 얘도 기능을 하는 애겠죠? 이게 뭐 뭔지 몰라도 되더라. 그냥 합성 효소가 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 DNA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DNA 가닥 중에 하나가 전사라는 과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를 얘네들이 전달해 주는 거죠. 내 정보 가져가 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정보를 쫙 받는 거 아니야. RNA가 새로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과정에서 쭉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상보적인 염기서열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분리돼서 방출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요 그림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지금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이 밑에 가닥이거든요. 지금 그림 보시면 얘네들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보적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좀 배우셨어요. 이 상보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얘네들이 염기들끼리 이제 결합을 하잖아. 우리 DNA에서 이중나선 구조 만들 때 상보적 결합이라는 건 A와 T가 결합을 하고요. G와 C가 결합을 해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결합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꼭 얘네들 페어로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꼭 얘는 얘랑 결합을 하게 돼요. DNA에서. 얘는 얘랑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 보면은 여기 봐봐 얘들아. 얘가 아마 얘랑 결합해 있었을 거야. 그래야 말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원래 DNA 구조가 이게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 몇 개만 써볼게요. 한 5개만 써보자. 5개만. 여기 밑에 요거부터 쓸게요. 여기 5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줄 쓸게요. 이렇게 5개가 있어. 근데 얘가 DNA 구조에서는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고. A하고 T가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돼요. 그리고 G하고 C가 상보적으로 결합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게 상보적 결합이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얘가 전사에 사용된 거야. 전사에 사용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벌어지면서 이 밑에 가닥만 전사에 사용이 되는 거야. 밑에 가닥. 이걸 갖다 우리가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요. 주형 가닥. 전사에 사용된 게 주형 가닥인데 그러면서 RNA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얘가 RNA를 만들어낼 때 RNA를 위에다 붙이자. 전사에 사용됐으니까 RNA 만들어낼 때 얘네들이 뭘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얘네들이 이 전사에 사용된 가닥에 상보적으로 얘네들이 RNA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T의 상보적인 거니까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RNA거든요. RNA. 상보적인 게 T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RNA는 우리가 이제 이 염기를 얘기할 때 ATGC는 DNA에 있는 거야. RNA 어떻게 돼?
AUGC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때 T가 나오면 안 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아, 얘는 U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얘가 결합된 거 보면 A 다음에 U가 결합된 걸 보고 있어요. 유라실이죠. RNA니까. 알겠지? AU 그 다음에 얘네들이 C. 얘에 대해 상보적. 얘에 대해 상보적. C. 그럼 T에 대해서 상보적인가? A.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염기 서열이 주형 가닥 말고 비주형 가닥과 거의 같죠. 내가 왜 거의 같다고 그랬냐면 T 대신에 U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형 가닥이 전사에 사용이 되고 이 전사에 사용된 주형 가닥에 의해서 얘가 상보적으로 얘네들이 결합하는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RNA가. 그럼 얘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핵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 과정이 전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상보지. 얘네 둘이 상보잖아. 그죠? 이렇게 상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는 RNA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전사 과정이고요. 그럼 이거 번역을 합니다. 번역은 뭐냐? 이제 핵 속에서 전사된 RNA가 핵막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세포질로 들어가는 거거든. 세포질로 가서 라이보솜이라는 애하고 결합을 합니다. 되게 중요하더라, 라이보솜. 라이보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포의 구성 요소, 세포 소기관들 배울 때 라이보솜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미노산을 갖다가 차례대로 라이보솜을 운반을 시켜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애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가 라이보솜이 뭐하냐?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차례대로 라이보솜으로 운반되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 라이보솜들이 어떻게 돼요? 아, 얘네들을 갖다가 라이보솜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라이보솜이 코돈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길어지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3개씩 코돈이죠, 그게. 3개씩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라이보솜이 여기서 들러붙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차례대로 라이보솜 운반되어 왔잖아.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생성한다. 이 사슬 이후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미노산을.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DNA에 3연기 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코돈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전사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는데, 자, 요거 봐봐. 2개의 가닥이야. 2개의 가닥 중에 누가 전사에 이용이 됐어, 얘들아? 주형 가닥 누구야? 이 밑에 있는 거죠. 얘랑 상보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봐봐. G, C, C, G, A, U. 그죠? 그래서 비주형 가닥. 사용되지 않은 가닥하고 얘네들이 순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아미노산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코돈이 만들어지면서 코돈이 뭘 하는 거야?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연결됐죠? 이거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이 되면서.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어? 그럼 얘네들이 뭐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서로 막 합쳐지고 막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단백질은 말이야, 얘들아,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냥. 이거 근데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든. 나도 이거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고 나서 사람이 발견한 게 몇 개였더라? 16만 개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AI 나오고 나서 2억 개가 넘어갔대. 그러니까 AI가 결합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야. 단백질 종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효소 배울 때 그랬잖아. 효소가 기질 특이성이라는 거 갖고 있잖아. 그 효소 다 단백질이거든. 그러니까 고유의 기능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구슬 깨듯이 쫙 깨졌는데 얘네들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휘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연결된단 말이야. 서로 이렇게 합쳐져요, 여러 개가.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의 가장 기초 작업이죠, 이게. 아시겠죠? 코돈이라는 애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사는 뭐다?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거구나. 어디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3연기 조합에 의해서 코돈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코돈으로. 그래서 주형 가닥이 있고 비주형 가닥이 있다. 그래서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누군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 코돈은 뭐야? 3개씩 지금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각각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럼 그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게 뭐야?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된다. 그럼 폴리펩타이드들이 어떻게 돼? 단백질을 형성하면서 이 단백질의 고유 기능들이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이게 좀 신기한 특징이 있는데, 유전 보호 체계. 이게 좀 신기한 내용인데, 이거 봐봐, 얘들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체는 동일한 유전 보호 체계를 사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 원리에서 저희 DNA가 RNA로 정보를 전사하죠. 그다음에 RNA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거의 동일한 유전 보호를 사용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명체에서 같은 코돈이면 아미노산도 같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여러분들 뭐 나오냐면 대장균 나오죠, 대장균. 그러니까 사람 신체에 있는 거에 어떤 그 코돈 있잖아, 같은 코돈. 이 코돈을 대장균에 집어넣어도 같은 아미노산을 갖다 지정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완전 같은 생명체다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야. 뭐라고 설명하면 좀 쉽냐면 코돈이 좀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표 같은 거예요. 음표. 그러니까 악보 아시죠? 악보. 악보에 여러분들 그 이제 음표가 들어가잖아. 어떤 음을 지정하잖아. 근데 그 음을 지정하는데 되게 다양한 악기로 여러분들 예를 갖다가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이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표를 뭐 하나 지정을 했어. 그러면은 피아노로 쳐도 똑같은 음이고 바이올린으로 쳐도 똑같은 음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소리는 다르겠죠 다. 그죠? 얘네들이 똑같은 기준을 갖고서는 그 음악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대신에 악기는 되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명체들이 이 코돈을 똑같이 쓸 수는 있어. 그러면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다고. 그렇다고 뭐 똑같은 생명체는 아닌 거야. 여러 생명체들이 이런 걸 공유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활용의 예시가 이겁니다. 사람과 세균의 유전보호 체계가 같다.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 유전자를 세균에 넣어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한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특히 인슐린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대장군에 여러분 플라스미다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건 모르셔도 되는 건데 플라스미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옆에 써놨어요. 거기 보면은 뭐 세균의 주요 DNA와 별도로 존재하는 고리 모양의 DNA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리 모양의 DNA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플라스미드를 갖다가 이용해서 얘네들이 사람 세포에서 이제 어떤 염색체의 DNA를 갖다가 뽑아내. 근데 얘가 이제 인슐린 유전자인 거야. 그걸 갖다 플라스미드에다가 갖다 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여기다 대장균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전보호 체계 공통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전보호가 동일하면 동일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람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요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코돈표에서 AUG가 있어. 이게 이제 메사이오인이야. 메사이오닌. 그러니까 사람의 코돈이나 이 대장균 속에 들어가 있는 코돈이나 똑같이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여러분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대장균 같은 데 넣어가지고 만들어내서 어떻게 돼? 환자 치료약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유전보호 체계가 공통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으로 여러분들 뭘 갖다가 볼 거냐면 유전자 이상을 좀 보겠습니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DNA 있잖아. 이 염기서열에 좀 이상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유전자를 구성하는 어떤 DNA가 있을 거냐. DNA 중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질을 발현하게 만들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유전자 이상의 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부모에게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얘네들이 삐끗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염색체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염색사들이 막 감겨 있는데 그 실처럼 연결되는 게 다 여러분들 뭐예요? DNA잖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리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의 환경에 노출된다. 이러면 얘네들이 유전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나머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DNA 복제 과정에서 어떻게 뭐 얘네들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요게 좀 너무 웃겨가지고 담배, 방사능, 독극물을 사람들이 먹진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는 햇빛 받는 거 자외선 받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유전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전자 이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보시면 뭐 그냥 크게 나누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실이 뭐야? 없어지는 거야. 삽입, 다른 염기가 끼어드는 거고요. 치환,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정상 DNA가 있었는데 봐봐, 결실 사라졌죠? 삽입, 뭐 하나 끼어 들어갔어. 그다음 뭐야? 치환, 갈아 끼는 거죠. 딴 걸로. 이러면서 유전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이상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뀐 염기서열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다른 게 지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이상이 생기고,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단백질이 뭐 이상하게 만들어지던가 다른 애가 만들어지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던가.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유명한 게 이겁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바뀌어.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남모양 적혈구가 있으면 빈혈이 생긴다는 뜻이야. 빈혈증이라는 게. 빈혈이 뭔지 아시잖아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막 산소 운반을 잘 못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헤모글로빈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찌그러져 있어. 봐봐. 얘는 일단은 적혈구 자체가 수명이 짧아.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해. 산소를 잘 운반을 못하면 어떻게 피가? 숨이 차겠죠, 그냥. 그래서 적혈구가 또 쉽게 막 엉겨 붙어. 그래서 기관에 손상을 입으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픈 거죠, 이게 잘못하면, 그지? 그래서 얘가 보시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렇게 가는 거야.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어떻게 돼? 비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었죠? T가 A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사된 RNA에서 이 코돈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GAA가 만들어졌는데 GUA예요. 근데 GAA는 이걸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글루탐산을 만드는데 얘는 뭐야? 발린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거야. 그럼 얘는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그럼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난 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얘네들이 코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니까 아미노산 자체의 배열이 달라지죠. 그러면 아미노산 배열이 달라지면 다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정상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전자 이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는데 페닐알라닌 이제 코돈이 유유주인데 얘가 이거의 분해 요소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의 부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페닐알라닌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거야. 페닐알라닌 분해가 효소가 이제 결핍됐다. 그럼 몸속에 페닐알라닌 축적되죠? 그럼 어떻게 돼?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독성 물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공격하는 거지, 이게 막. 그래서 뇌조직 손상되고 막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 이 요증이라는 건 뭐냐면 요가 이제 여러분들 오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닐케톤이 오줌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이 페닐케톤 요증에 걸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백색증, 알비노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이상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멜라닌 합성요소 부족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고 자외선에 매우 취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색깔이 하얗게 나타나는 그런 거 갖다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개념 연습 문항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NA는 핵막을 통과하여 라이보솜의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원본은 나오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진핵세포에서 전사는 해간, 번역은 세포질. 맞습니다. 그죠?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생성된 단백질의 특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형질이 나타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의니까 외우세요. 전사된 RNA는 DNA 주형 가닥과 염기 서열이 일치한다.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전사된 RNA는 사실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데 T하고 U만 바꾸면 비주형 가닥하고 여러분들 같이 가야죠. 그죠? 순서는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라이보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라이보솜이 여러분들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구슬 깨는 것처럼 딱딱딱 꿰가지고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64개의 코돈 중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코돈은 3개이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결 코돈 3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코돈의 유유유, 이게 바로 페닐알라닌인데 사람과 대장균에서 각각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돌연변이에 의해 새롭게 나타난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렇죠. 형질 유전됩니다, 이건. 유전자 이상은 DNA가 잘못 전사되어 R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DNA가 잘못 전사되어가 아니라 애초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결실, 삽입, 치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애초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잘못 전사되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DNA 자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의 염기가 단 한 개만 바뀌어도 비정상 단백질에 의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맞죠? 아미노산 하나가 잘못 지정되면서 원래 글루탐산이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그게 발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염기 한 개가 바뀌어가지고 저 아미노산을 다른 걸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개념 연습 문항 두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2.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털이 갈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가보시면 특정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져요. 멜라닌 합성 요소에 의해 멜라닌이 합성돼요. 멜라닌의 털이 갈색을 띠게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로 저장돼 있겠지. 유전자니까. 맞고요. 니은 봐봐. 가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사, 번역 다 일어나겠죠. 그죠? 맞았습니다. 이 동물의 털색은 형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요, 표는 사람과 세포에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번역과 전사인데 가볼까요?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 전달되는 거 뭐예요? 전사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번역이겠네요. 자, 2는 번역이다.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니은 봐봐. 1이 2보다 먼저 일어난다. 1이 2보다 먼저 일어날 리가 없잖아. 전사 다음에 번역이지, 그지? 디귿 봐봐.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라이보솜 뭐예요? 번역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간단합니다. 자, 다음 요게 이제 우리가 코돈 문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되게 쉬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 흐름인데 AB는 단백질 단위체래. 아미노산이란 얘기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에서 뭘 봐야 되냐면 DNA 가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주형 가닥일 거야. 거기서 전사가 발생할 거고 그거와 상보적인 염기가 RNA에 정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누가 주형 가닥인지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이 순서가 비주형 가닥 순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T 대신에 U만 끼면 되거든. 그럼 보면 AUG인데 ATG니까 맞는 거야. 이게 사실은 상보적이니까 앞에 거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ATGC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비주형 가닥하고 순서가 같은 거예요. 상보적이니까 주형 가닥에서 전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순서가 이거랑 거의 똑같다. 대신에 T만 U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A, G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에 대한 설명. 기억은 핵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A와 B를 지정하는 코드는 같다. 봐봐. A하고 B인데 A는 AUG고요. B는 UAG입니다. 같은 코드이 아닙니다. 틀렸죠? 그죠? 디귿 봐봐. DNA 가닥, 기억과 니은 중에 전사에 이용된 것. 주형 가닥을 고르는 거죠. 얘가 주형 가닥입니다. 주형 가닥과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요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틀만 아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내에서 이 정보가 흐르는 것, 즉 유전자, DNA, 오른 이런 거 배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람의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생명체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갖다 배운 거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만 제대로 잡아두시면 끝까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